네, 본 수업 시작하기 전에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한 9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예, 음, 지난번 청대시 이야기하면서 역시 이제 중요한 게 종당파하고 종송파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은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어, 이거 동영상 녹화 파일 올라가니까 그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청대시는 종당파, 종송파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종법하고 격조, 종당파 중에서 이 두 개의 파 같은 경우에는 뭔가 형식적인 것을 중요시한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반면에 신운하고 기리는 내용도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시기별로 초당 이쪽을 이제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특히 성당을 중요시하는 시인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중당도 조금은 있고 만당도 조금 있었고요. 종송파에서는 소식파, 황정견파, 유규파 이렇게 좀 다양하게 사실 송나라 시가 소식하고 황정견의 경향이 조금 다르고 유규파는 오히려 이제 소식하고 약간 가까운 그런 쪽이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크게는 이렇게 바뀌는데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 있었는데 그 요즘 앞에 종당파하고 종송파를 대표하는 각각의 인물이 있었죠, 그죠? 정겸익하고 그 다음에 오위업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있었는데 조금 이제 중요하게 취급해야 될 사람은 우리가 이제 신운을 주장했던 왕사정을 조금 중요하게 취급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시에 대한 주장이나 시작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옹방강 이 사람도 기리서를 주장을 한 사람인데 그죠? 이 사람의 어떤 시작의 변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의 시론 같은 것을 좀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아, 그래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좀 복잡하게 어, 처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음, 간혹 이렇게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전강독 수업 영상이 고전문학사 블랙보드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것을 제가 좀 나중에 교정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옹방강 이분도 기리설,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보자면은 역시 청대 시 할 때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시파들이 등장을 하는데 신운설을 주장하는 사람 왕사정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리설을 주장한 사람 옹방강 있고 그리고 성령설을 주장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죠? 성령시파 원매였죠. 지난번에 문학의 시대성 재창이 어떻게 공안파하고 관련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질문이 나와서 제가 좀 숙제로 그러니까 점수를 채점하는 숙제는 아니지만 좀 숙제로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마 찾아보신 분들은 의미 있는 그런 성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전대하고 이어지니까 사실 이런 게 다른 학자들도 중요하게 치고 우리 수업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심각하게 다루는 편입니다. 시험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성령시파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뒤에 공자진 등 좀 남아있는 시인들 하고 그 다음에 만청의 시인들 공부를 하고 산문으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은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세요. 시간이 아직 3, 4분 남았기 때문에 예, 질문이 없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예, 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다른 질문은 없는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지난주 주말쯤에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죠. 그죠? 어떻게 하는지 제출 기한 같은 것들을 가르쳐 드렸고, 그리고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발표를 파일로 만들어서 어떻게 이제 그것을 올리는지 그런 것도 이제 조금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서 예, 지금 일정이 다 끝나려면은 약 4주 정도가 아직은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려면은 이미 이제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 시간을 조금 많이 할애를 해서 세 가지 지금 바로 한 2주도 채 안 남았죠. 그죠? 예, 2차 글쓰기 마감이 있고 예, 그리고 예, 기말고사를 보고 바로 다음 날이 영상 제출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잠깐 그 제보해준 대로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여기에 만들어졌군요. 예. 네, 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그래서 지난번에 성형시파 원매까지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공자진, 이 사람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금 원매 연대를 한번 보죠. 1716년에서 1797년까지 거의 18세기 초부터 끝까지 이제 다 살았어요. 조금 오래 사셨네요. 그죠? 한 80세 정도, 80세 약간 넘게 사셨습니다. 1797년까지. 그런데 바로 이제 원매가 죽을 때쯤 돌아가실 때쯤 이제 나타난 사람이 공자진입니다. 그죠? 공자진은 예, 어디 출신입니까? F조의 아라카와 아키라 학생. 이 사람은 예, 어느 성 출신이에요, 지금?
절간선 출신입니다. 그죠? 절광성 출신이죠. 이 앞에 이 원매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지금 안 되었는데 그 이전 이 사람들이 절광성 출신이에요. 그죠? 근데 이전에는 전부 강서성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원매부터 이쯤에서는 또 절광성에서 계속해서 바로 근처에서 계속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조금 우리 책에 공자진 이 학자에 대한 소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조금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찾아왔습니다. 이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안지영 학생, 외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네, 단옥제입니다. 네, 단옥제입니다. 이 단옥제는요, 정말로 유명한 고증학자입니다. 사실 공자진하고 단옥제가 다 유명한데, 이 단옥제는 특히 이제 설문해자라는, 설문해자 아시죠, 여러분? 허신이 지은 설문해자에 주석을 달았어요. 예. 그래서 사실 단옥제하고 비슷한 수준의 그런 학자들이 많았는데, 참, 이게 이제 텍스트를 잘 고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력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순전히 운인 것인지 비슷한 레벨의 다른 학자 중에 단옥제만큼 유명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문해자라는 이 텍스트의 중요성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텍스트를 또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그걸 골라서 주석을 달고 어차피 이제 이 청나라대는 고증학이 발전을 했으니까 고증학은 무엇입니까? 주석 많이 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훌륭한 학자들은 역량 있는 학자들은 무조건 주석을 달았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단옥제는 이 교재를 잘 골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유명해진 고증학자인데요. 그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공자진 자신도 굉장히 이제 고증학에도 조예가 있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학문적 자질이 뛰어난 외로도 성격이 어땠습니까? 유병근 학생. 공자진은 성격이 어떻다고 지금 여기 되어 있죠? 네, 자유분방한 성격이라고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성격이 아주 자유분방해서 이 자유분방한 성격으로는 고증학을 하는 게 조금은 이것만 하기에는 이 성격이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시인으로서는 기해잡시라는 굉장히 긴 그러니까 편수가 많은 이런 시를 썼고요. 젊은 시절에는 어떠했습니까? 윤희재 학생 정치에 개입을 많이 했는데요. 어떤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까? 윤희재 학생, 네, 특히 젊은 시절에는 정치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졌을까요? 정치 네, 개혁? 이 사람은 정치 개혁에 너무나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자유분방한 성격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성이 강하다는 거죠. 개성이 강하면은 이 사람이 진사시 합격했다고 했죠. 그러면은 무슨 뜻입니까? 중앙관계에 진출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윗사람들하고 정치를 같이 하는 일이 있었을 건데 이 성격이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정치 개혁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정치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개혁을 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윗사람들이?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등용을 높은 관직에는 등용이 못 되고 낮은 관직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점점 자기의 성격상 이제 자질을 다른 데로 발휘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디로 표출했냐면은 이제 시를 쓰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불교를 연구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 그 와중에 이제 계속 학문적인 연구도 많이는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게 기해잡시 여기에서 자신의 어떤 생활과 사상이 제대로 이제 반영이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바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민정 학생, 이 기해잡시
62번째 거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고인이 문자 창제하니 귀신이 밤에 울었고 후세 사람은 글자를 알자 온갖 근심 모였네. 나는 귀신 두렵지 않고 근심도 없으니 영묘한 문자를 밤에 보충하느라 가을 등불만 파랗게 밝히고 있네. 네, 잘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F조는 다 끝나서 D조에 혹시 물어볼까요? D조에 박수민 학생 지금 공자진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이게 사실 요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의 생활과 사상을 반영했다고 했죠. 기의 잡시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의 생활이나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다 드러낸 거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지금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박수민 학생.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박예지 학생. 지금 읽어보니까 이 기의 잡시는 역시 이제 시인이 자기의 생활이나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짧은 시 네 줄밖에 안 되잖아요.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있나요? 지금 대충은 어떤 내용인지 혹시 파악이 되겠습니까? 박예지 학생, 준비가 안 되면은 박준환 학생. 네, 들리시나요? 네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고인이 창제한 문자를 가지고 뭔가 밤에 보충한다는 내용으로 봤을 때 그 옛 문헌을 연구하는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공자진은 누구라고요? 고승학자의 후예였고 이 사람 자신이 학자였다는 말은 바로 고승학자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옛날 사람들이 문자를 창제를 했더니 귀신이 이게 무슨 이야기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이 알면은 안 돼요. 예.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뭐를 얘기를 해주면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알 거예요. 그런데 후세 사람은 글자를 아니까 온갖 근심이 모였네. 그러니까 글자가 없었으면은 아무런 근심이 없었을 건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자기 입장에서는 글자가 생기니까 이 글자 때문에 온갖 그 시름이 지금 생겼다. 너무 지금 고중학 자기가 지금 해야 되니까 물론 즐거움도 있겠죠. 근데 너무 고달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기 입장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두렵지 않고 근심도 없다. 그러니까 뭐 후세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고중학 이런 거 하려고 막 힘들고 골치 아프지만은 자기는 잘할 수 있다. 예. 영묘한 문자를 밤에 보충하는다. 이게 뭐죠? 전석 뭐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에 그죠? 예.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텍스트 같은 거 귀한 텍스트를 어디서 보충을 해가지고 막 일일이 대조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고증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느라고 가을 등불을 파랗게 밝히면서 이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 읽어보면은 사실 껴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공자진은 고중학자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시 자체가 그냥 자기 생활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줄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게요, 그 창힐이라고 전설적으로 중국에서 한자를 만든 사람을 창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에 이렇게 이제 전해지는데 눈 보세요. 이상하죠? 눈이 4개라고 합니다. 괴물? 좀 전설상의 인물이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옛날에 전설상의 인물에 해당되는 사람이 뭐 황제니 뭐 신농인이 보면 전부 괴물이에요. 여왕이. 그죠? 그래서 이 사람도 거의 전설급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도 4개고 좀 이상한 인물인데 그러니까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하면은 이럴 수가 없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그냥 그렇게 아시기만 하면 되는데 회남자라는 이거 지난 그 고전문학사를 1학기부터 같이 하셨으면 아마 회남자 이거 기억나실 건데 많은 학생들이 사실 이제 2학기
들어서 다시 저하고 이제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 안 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이런 텍스트가 있습니다. 선진 시대의 텍스트인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창힐이라는 사람이 문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은 곡식을 뿌리고 귀신은 밤새 울었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뒷사람이 나중에 도대체 어떤 일인지 이 짧은 글에 대해서 다시 주석을 달았습니다. 회남자에 대해서 고유라는 사람이 주석을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냐면은 창의는 처음으로 새의 발자국 모양을 보고 서계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사기와 허위가 생겨났다. 그러니까 이제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뒤쫓으며 농사를 버리고 송곳과 칼을 날카롭게 연마하는 데 힘을 쏟게 되었다.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자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벌써 이제 약간 사람들한테 그 허위적인 어떤 그러니까 진실된 게 아니고 그 문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의 그 헛된 상상력 이런 것들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하늘은 인간이 굶주리게 될 것을 알고서 곡식을 뿌렸다. 그리고 귀신은 문서로 탄핵받을까 두려워서 밤새 울었다. 그래서 이 하늘은 곡식을 뿌렸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귀신은 밤새 울었다. 이게 또 무슨 뜻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자세하게는 안 들어가겠어요. 이 자세히 들어가면 이제 대학원 수준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안 하겠고 대충 느낌은 아시겠죠? 이게 뭐 어떻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벌써 고중학인 거예요. 예, 이렇게 들어가는 자체가 고중학이고 다시 기회 잡시 62수 여기 오면은 고인이 문자 창제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창힐이 한자를 만드니까 또 이제 귀신이 밤에 울었고 이게 이제 좀 전에 나왔던 그 부분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은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면서 같이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되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이게 뭔지 중요한 말인지 그런데 좀 전에 보니까 이제 딱 이제 아기가 맞아 떨어지죠, 여러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전체적인 주제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문자가 창제되고 나니까 후세 사람들이 그 문자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학설을 붙이고 자기의 주장을 하고 온갖 허위와 거짓 주장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그 가운데 진실을 밝히려는 작업을 오롯이 전개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렇지만 나 공자진은 그런 게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작업이 얼마나 이제 좀 이제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이렇게 보이면서 이 글을 끝맺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62번째 수였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아마 한 편 더 나올 거예요. 한 편 더 나오는데 이거도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준환 학생까지 했고 방세현 학생 이 시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나라의 생기는 바람과 우레에 의지하니 모든 말 벙어리 되어 정말 슬프도다. 나는 하느님께 권하노니 다시금 힘을 내셔서 파격적으로 많은 인재 내리옵소서. 예. 제가 가져온 번역을 읽지 않고 책에 있는 내용을 읽었네요. 그 책의 번역이 사실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번역을 좀 바꿨습니다. 이 번역을 참고하시면은 더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예요. 자,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거 도대체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나요? 사실은 주석까지 읽으면은 아마 해석이 더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배수연 학생, 작가의 주석, 작자의 주, 그걸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진강을 지나다가 옥황 및 통신과 내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보았는데 기도하며 제사 드리는 이들이 무척 많았고 도사가 내게 비는 글을 지어달라고 애걸하였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걸 알겠죠? 그죠? 공자진이 이 진강 어떤 곳을 지나다가 지금 뭔가 도교적인 제사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 이제 심각하게 참석하는 사람이 많아서
자기도 이제 그것을 관심 있게 보는데 이제 공자진이 약간 학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 제사에 그 제사를 주재하는 도사가 뭔가 이제 하늘에 올리는 글을 조금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이런 작가의 주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를 읽고 나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배수연 학생, 방금 했죠. 성수연 학생, 이거 지금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음, 지금 나라에 인재가 없다? 그쵸.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짧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나라의 생기, 그러니까 나라가 좀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죠? 바람과 우레에 의지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인재를 바람하고 우레 여기에 비유를 했다고 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농사일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나라 전체에 조금 약간 건조한 느낌이 드는 것처럼 인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인데 바람하고 우레가 이제 제대로 제때 이렇게 이제 몰아쳐 주면은 나라가 얼마나 이제 잘 생기 있게 뻗어 나가고 버텨 나가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말이 벙어리 되어 정말 슬프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바람과 우레는 전체적으로 이제 나라를 키워주는 어떤 그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고 이 말을 아마 이제 인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예 우리가 이제 그 나라의 인재를 혹은 이제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쓰는 동물의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말에 아마 비유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이 너무 이제 인재 자체가 제대로 나지도 않고 있는 인재도 제대로 등용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하느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많은 인재를 내려가지고 지금 우리 중국이 현재는 참 이제 뭔가 생기가 없고 그런 상황인데 조금 여기서 더 분발해서 앞으로는 더 발전되어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전체적으로 느낌이 어땠습니까? 세기말적인 느낌이 나죠. 그쵸? 그래서 사실 이 공자진이 살았던 시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시 앞으로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보면은 19세기 중반까지 살았습니다. 그죠?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외세하고 막 부닥치면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죠? 아편 전쟁이 아직 이때면은 발생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발생하기 아마 직전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외세는 조금씩 이제 목격이 가능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때 산업혁명 이후로 유럽 각국에서는 특히 이제 여러 이제 자원을 찾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히 선교사들이 진출을 이 나라 저 나라 땅끝까지 진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 서양 사람들을 보는 게 그렇게까지 막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걸로 지금 현재 여러 그 연구 서적들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오고 가는 분위기가 지금 서로 이제 이 도사하고 작가 사이에 오고 가는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결론적으로 나온 이 작가의 글 자체가 바로 그런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자진 이야기도 좀 했고요. 자, 이제 만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만청이니까 청나라도 거의 이제 끝나가는 그런 쪽인데요. H조의 이채림 학생, 만청은 특히 이제 송시 당시 중에서 어느 쪽을 존중하는 시인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까?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성씨를 존중하는 예, 그쵸. 송씨 중시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맞아요. H조에 특히 이제 송씨 하면은 또 중요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하영 학생, 예, 어떤 사람들, 예, 많이 중요시를 했습니까? 송씨 시인들 중에서요. 소식과 환정견입니다. 그죠? 소식하고 황정견. 그래서 뭔가 강서시파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강서파로 이제 불리기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청에는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외세하고의 직접적인 접촉이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으로는 어떤 일이 발생되게 됩니까? 이현지 학생. 민족적 자각과 사회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되면요. 뭔가 사회시가 사회시에 관심을 가지는 시인들이 제법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구적인 어떤 문화의 영향으로 시에서도 약간은 특이한 경향이 나게 되는데 임하영 학생 어떤 부분이 조금 특이하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떤 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신파의 시가 탄생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청은 예, 종송시, 예, 종송파가 이제 조금 득세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죠? 그리고 예, 민족적 자각, 사회의식 이런 게 이제 같이 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외세를 접하게 되면은 민족적인 자각과 동시에 사회적인 의식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자연스러운 반동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주로 만청의 시를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는 사회시 작가 이걸 한번 봐야 되겠어요. H조의 좀 전에 이마영 학생 했죠. 장우영 학생. 이 사회시 작가가 중요한 사람이 정진 있고 김화 있거든요. 정진 이 사람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커리어가 조금은 특이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이전에 우리 이전에 그 청시 작가나 아니면 이제 그 명나라 때도 보면은 우리가 거론하는 작가들은 대부분 커리어가 거의 비슷했죠, 그죠? 그런데 정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조금 다릅니까? 과거 시험은 역전하였고 고향에서 좀 가난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네, 그쵸. 정진은 과거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장우영 학생 잠깐 이게 뭐지? 제가 이마영 학생, 그 H조에 그 어떤 학생 중 한 분이 지금 오디오가 뭐가 켜져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지금 울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H조 학생들은 지금 다 꺼주세요. 오디오. 제가 전승윤 학생한테만 이제 물을 거예요. 예, H조 다른 학생들은 다 꺼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진 이 시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김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작가들 하면 대부분 과거에 성공은 하는데 뭔가 이제 그 뒤에 잘 안 풀려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시간이 좀 나서 창작 활동을 하게 되는 대부분은 이런 경향이었는데 정진이라는 이 작가는 조금 다른 게 과거 시험조차도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작가들은요 대부분 높은 벼슬은 절대로 할 수가 없고 대신에 워낙 이제 학식은 오래 공부할수록 이제 쌓이다 보니까 낮은 직책은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뭐 간신히 입에 풀칠할 정도로만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품 활동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이 생활 자체가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이분은 침울하고 처참한 이런 작품을 많이 쓰게 됩니다. 게다가요, 이 사람은요, 태평천국의 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태평천국의 난을 제가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조금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는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설명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태평천국의 난은 이게 워낙 중요해서 이거 모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중국에서 큰 사건 몇 개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당나라 때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 안사의 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황소의 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 한나라 때 조금 더 올라가면 분서경일 뭐 이런 거나
몇 가지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평천국의 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대를 할 때 거의 제일 중요한 어떤 사회적인 변동을 이야기하는 이 태평천국의 난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하고 하나 더 알아두신다면 제가 이제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문자옥이라고 또 있어요. 책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체크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은 문자옥하고 태평천국의 난 이런 것들이 어떤 지식인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옥 같은 경우에는 지식인들한테만 영향을 미쳤고 태평천국의 난은 그야말로 그 사회계급 저 밑에서부터 황제 그 최상위 계층까지 영향을 미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은 한마디로 나라가 한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때 어떤 사회적인 고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사회시로 창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그 당시 당나라 때 그 알록산의 난을 겪고 시를 쓴 여러 시인들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두보이지 않습니까? 그 두보의 창작적인 경향하고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네, 김화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승린 학생, 김화도 역시 이제 태평천국의 난을 겪으면서 비슷하게 정진처럼 사회 경험과 사회 심리를 읊은 중요한 시를 많이 창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약간 어떤 비슷한 평행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시인인데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특히 이 사람의 어떤 문체 자체가 조금은 특이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 문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인가요? 이야기하는 듯한 문체, 산문체, 일기체 등으로 사회시를 창작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 시인들은 뭔가 좀 약간 천편일률적인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느낌이나 그러니까 화자 흘러가는 그 어떤 분위기 자체를 그 옛날 시하고 비슷하지 않게 창작을 했는데 김화라는 이 시인은 약간 어떤 현대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듯한 문체.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적인 요소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판소리 같은 느낌, 그렇죠? 중국 고전 문학하고 연계를 짓는다면은 설서인, 그러니까 강창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 그죠? 그런 느낌으로뿐만 아니라 산문체 같은 이게 이제 그 송시의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 산문체의 느낌을 시도 쓰고 그리고 정말 특이한 게 일기체식의 느낌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굉장히 다양화했다. 김화의 특징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내용 자체도 보면은 굉장히 도누하고 전화한 느낌 이런 게 이제 어떤 그야말로 양반 문화를 대표하는 어떤 그 수사적인 표현이잖아요. 이런 거 대신에 대담하고 진실되고 청신하고 생생한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은 사실 민요나 여러분 송사남 이런 거 우리가 배울 때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상고 그러니까 뭔가 그 상류계층보다는 약간 그 밑에 있는 하류계층들이 즐김직한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특징을 반영하는 언어로서 굳이 이제 창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책에서 우리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김화의 수법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사람의 어떤 그 창작 방법이 현대적인 수법하고 비슷하게 이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김화 다음에는 완전히 이제 거의 이제 현대적인 느낌으로 시계혁명을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될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화도 이 정진하고 같이 우리가 중요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한 현대시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느낌의 어떤 뭔가가 이제 출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진하고 김화도 이제 살펴봤고요. 자, 이제 이 황준원을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시계혁명을 전개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이 양계초하고 같은 계열의 사람들,
황준원을 포함해서 몇 사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교과서 위주로 이제 공부를 굳이 하자면은 양계초하고 황준원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계혁명이라는 말의 뜻을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혁명이란 말은 통째로 바꾸자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시계, 이 계자는 범인데 시라는 장르의 한한 어떤 혁명.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당시에서 근체시가 완성된 이후로 거의 지금 보면은 19세기 말까지 천 몇백 년 동안 같은 문체로의 시를 계속 구사를 했습니다. 그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서양의 어떤 그 새로운 문화도 봤지만은 우리 스스로 한번 그 시를 개척해보자. 조금은 다른 시를 한번 우리가 한번 창작을 해보자. 이런 어떤 기치에서 나온 게 시계혁명 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과서 위주로 봤을 때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양계초하고 황준원입니다. 황준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지혜 학생, 황준헌 보니까 이 사람 출신 지역이 어디예요? 광동성 가흥 출신입니다. 네, 이 사람 광동성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뭔가 시대가 지날수록 중요한 인물들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는 뭔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혹시 착각일까요? 우리의 착각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은 바른 생각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 서양 사람들하고 교류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공간이 주로 남쪽과 그러니까 중국 해안으로 치면 동쪽 해안,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서양 사람들이 배 타고 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남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해안가를 쭉 따라서 올라가면서 복권 위에 절강 있고 위에 강서선 있고, 그죠? 그 라인 쭉 가면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지금 외세하고 가장 잘 맞닥뜨릴 수 있는 그쪽 위주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연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하고 접하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전하고 다른 어떤 그 사상을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황준원 이 사람 보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커리어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주예린 학생, 이전 인물들하고 우리는 황준원이 확연히 다른 커리어가 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20여 년간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북미 각국과 일본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이 사람은요, 광동성 출신이라서 남쪽이잖아요. 주로 예전부터 서양 사람들이 남쪽에 많이 왔어요. 왜냐면은 그 위쪽까지 가려면은 또 배 타고 또 올라가야 되고, 제일 이제 남파를 하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그 배 타고 올 때 제일 그 도착하기 쉬운 장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광동성이었기 때문에 출신으로 봤을 때도 뭔가 서양 세력하고 접촉하기 쉬웠으면 물론이지만은 커리어 자체가 지금 외교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 각국이나 일본까지 체험을 해가지고 온갖 서구 체험을 다 한 그야말로 이 시대에 몇몇 안 되는 굉장히 서구 체험이 있는 엘리트였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요, 시 자체도 옛날 시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를 쓰려고 했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겠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중국어의 시 속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중국어의 어떤 전통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이상과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체 서용 이런 말 좀 들어봤습니까? 그죠? 나중에 이제 이태쿠라는 현대 중국 철학자는 서체중용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요. 서체중용? 서체중용이 먼저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태쿠 이야기가 좀 중요하다고 보니까
뭐 지금에 와서 오히려 헷갈리네요. 어느 게 어느 건지.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마 서체중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서양의 것을 어떤 그 하드웨어로 삼고 그리고 중국의 어떤 본령을 소프트웨어로 삼아서 우리가 서양의 어떤 문화를 흡수를 해서 중국에 이식을 해야 되겠다. 서체중용의 마인드가 이때 어떤 엘리트들의 근본적인 생각이었지 않습니까? 황준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것을 추구했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런데 이런 새로운 이상과 내용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전통적인 뭔가하고 결합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고 했죠. 따라서 이 사람이 애호한 것을 찾아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그런 노력이 약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최지희 학생, 이 사람은 어떤 시체를 선호했습니까? 네, 고향의 민요와 일본의 민가를 애호해서 그런 형식을 시에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요, 일본의 민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크게 칠 거는 아니고요. 이제 민요 이 자체 중국어의 민요, 그죠? 지금 우리가 민간의 노래 배웠잖아요, 그죠? 그 상곡 이야기하고 나서 또 민요 나오고 우리 그 민간 가사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명나라 때는 그 괴지야 상가 뭐 풍목령이 모아서 뭐 기억나시죠, 여러분?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이거를 시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 사람이에요. 황준원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통을 그대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예전의 전통 중에서 시를 활용을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너무나 격식에 딱 이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그 전통을 활용을 하되 격식을 타파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은 우리가 이제 눈을 돌릴 수 있는 장르 중에 하나가 결국 무엇입니까? 자유로운 형식의 민요인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장르를 애호하게 된 거는 굉장히 이제 그 문맥에서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현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또 이제 이 사람 보면은 시 중에서도 짧은 시가 아니고 조금 긴 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최남선 학생 특히 어떤 시를 많이 창작을 했다고 합니까? 당시의 실제 상황과 관련된 서사시를 많이 창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 역대 시인 중에 시사라고 그 시 자체가 역사나 다름없다라고 평가를 하는 시인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몇 사람 그런 사람 우리 교과서에서도 배웠거든요. 그 사를 쓰는 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 있었고 그런데 시하면 역시 이제 두보입니다. 두보, 그죠? 그리고 청대에는 또 누가 있다고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황준원. 이 사람은요. 시 자체도 서사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 자체에 실제 어떤 역사가 많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의 사회적인 의 자체가 왜냐하면 이제 크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사람은 시 자체가 역사시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의의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시계혁명 운동 이게 이제 사실 이거는요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이제 현대문학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지 않고요. 이런 게 이제 있다는 것, 이 사실 자체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황준원 시가 어떤 시였는지 우리 조금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책에는 상가 총 2수가 나와 있거든요. 2조로 가야 되네요. 예. 2조에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릴게요. 손리동 학생이 이 4번째 수 이거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임은 나서기 제초하는 딱 어지러이 울고 입더나 보낼 강물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 물은 거꾸로 서쪽으로 되흐르게 할 재주 없으니 이제부턴 새벽닭이랑 기르지 말자.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2조죠. 손욱별 학생. 지금 여기서 예, 대충 어떤 내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바로 보이는 내용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예. 네, 손욱별 학생. 준비가 안 되면요. 제가 손주민 학생한테 예, 물어봐야 되겠어요. 손주민 학생. 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내용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보이는 그대로 얘기해 주면 되겠어요. 예. 이미 떠날 때 닭이 울고 강물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데 그 방향을 바꿀 수 없으니 닭을 기르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닭을 기르지 말자고 얘기하죠? 예, 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예, 잘 했어요. 예, 지금까지 잘 했는데 그 닭을 왜 기르지 말자고 하는 거죠? 그것만 풀면 이게 다 풀리는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예, 지금 잘 했어요. 끝까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신수경 학생, 왜 닭을 기르지 말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선 강물이 임을 떠나보내는 그런 수단인데 강을 다시 돌릴 힘은 없으니까 이미 닭은 임을 빨리 이별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닭을 기르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 네, 같습니다. 그쵸.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사실 이제 앞에 학생이 다 했어요. 그죠? 근데 아마 좀, 예, 사실 이거 한 발자만 떠놓고, 떼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다 이해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학생이 같이 힘을 모으니까 완벽하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내용이 결국 이별입니다. 이별. 황준원 어떤 거 선호했다고요? 민요. 여러분 민요의 주제는 뭐죠? 계속 이야기합니다마는 90%가 사랑 이야기, 그죠? 그리고 사랑 이야기 중에 반 이상은 이별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10%는 예, 사회시, 탐관오리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별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이별을 재촉하는 요소가 뭡니까, 지금? 닭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강물. 그 직접적인 주체는 강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죠? 그러니까 저 강물만 없으면 임은 가지 않겠지. 그런데 강물은 흘러가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닭은 우리가 없애자. 닭을 먹든지 아니면 애초에 닭을 기르지 않든지,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조바심은 안 나겠지. 사실 이거 이해되죠, 여러분? 닭이 어떤 그 영물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기운을 느껴가지고 새벽이 되면 울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계 역할을 하니까 어떤 때는 닭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이게 지금 막 새벽 되고 조금 지나면은 예, 사랑하는 님이 가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은 야속한 거는 역시 닭이니까. 강물은 야속하긴 하지만은 우리는 어차피 강물을 거꾸로 흐르게 할 재주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닭은 잡아먹으면 된다. 아니 그렇게 좀 이상한 예. 닭은 처음부터 예 기르지 말자. 예, 그쵸. 닭이 없으면 되겠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시간 같은 건 우리가 모르니까 그죠. 그 임 떠나는 어떤 이미 떠나야 될 시간이 촉박하게 다가오는 거 그러면 정말 긴장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그 안타까움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조에 신혜령 학생 그 다음 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한 집딸이 새색시 되니 열 집딸은 거울 들여다본다. 거리에 쇠북소리 둥둥 울리니 쇠북소리 마음속 때려 낭군 이야기만 하게 한다. 아, 네, 감사합니다. 신혜령 학생 잘 읽어줬고요. 심홍석 학생
지금 보니까 이게 뭐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네, 어떤 한 집 딸이 이제 시집을 가니까 이제 다른 집 딸들도 거울을 들여다본다는 게 뭔가 네, 예, 지금 바른 민간의 상황을 좀 묘사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니 근데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내용이에요. 어떤 집의 딸이 시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집 딸들도 전부 어떻게 되는 거죠? 시집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 맞습니다. 예, 지금 제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결국은 이 상가라고 했으니까 이 민요잖아요. 그쵸? 황준원이 선호한 시도 역시 이제 민요 스타일이고, 지금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이게 이전 민요하고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얘기할 건데, 결국은 민요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90%는 사랑 이야기인데 과반 중에 반은 여기 나왔어요. 나머지 반은 예, 사랑 이야기 중에서 조금 이제 설레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책 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예, 여섯 번째 수는 채택이 된 게 역시 뭔가 설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예전에 시집을 몇 살 때 주로 갔습니까? 20세 되기 전에 시집 갔겠죠. 그때 지금 이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예, 젊은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잘 몰라요. 인상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그야말로 앞길이 구만리 같은 사람들인데 이때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여고생들 나이가 어떤 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나뭇잎 떼굴떼굴 굴러가는 소리에도 자지러지게 웃고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외부의 어떤 사소한 반응에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굉장히 예, 갑자기 센티멘탈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수시로 자주 바뀌기도 하고 그야말로 차분하게 있을 수 없는 그런 나이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옆집에 잘 아는 갑순이가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순이하고 뭐 누구예요? 우리 연희하고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지금 거울 쳐다보면서 아니 시집을 갔다는데 우리도 지금 시집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금 막 서로 흥분해가지고 지금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리에 새북소리 둥둥 울린다고 했는데 이게 자기 마음이 지금 완전히 마음속에 지금 혼자 막 상상하고 난리 난 겁니다. 지금 난군을 만나고 지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새북소리가 마음속을 때려서 난군 이야기만 하게 된다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막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예, 원빈도 만나고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요. 다시 이거 이제 복습을 하실 필요도 없게 제가 여기서 바로 이제 복습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민가는 뭐라고요? 반 이상이 사랑 이야기인데 그 중에 반은 이별 이야기고 나머지 반은 설레는 이야기. 그래서 황준원이 민가를 선호했기 때문에 예, 지금 상가를 몇 수 이상 썼겠죠. 그 중에 우리 교재에도 설레는 이야기와 헤어지는 이야기를 이렇게 채택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황준원의 상가가 어떤 형식인지를 지금 우리가 이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호적, 후시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냐면요, 중국 현대시를 최초로 쓴 사람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런데 50년 내 중국지 문학, 그러니까 50년 동안의 중국의 문학에 대해서 비평을 썼는데요. 이 중에서 황준원의 상가를 평가를 했습니다. 완전한 백화시의 수준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현대시는 아니에요. 아직. 왜냐하면 여러분 책에 원문 보세요. 뭔가 일곱자 뭐 그런 식으로 예, 옛날 스타일이죠. 그래서 현대시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용 자체가 구어체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예. 민요시가 사실은 백화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민요시 같은 경우에는 그 형식이 막 이제 자유롭게 변화하는데 이 황준원의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 스타일의 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것까지 요구는 하지 않거든요. 지금 사실 이거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상가도 옛날 스타일로 아분을 하고 있어요. 평층을 지킨 겁니다, 이 사람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이한 것은 호족이 평가했듯이 지금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중국어가 약간의 수준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완벽한 조기백화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구어체 스타일인 겁니다. 옛날 스타일의 어떤 그 한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입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의 구어체로 지금 이 시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보면요, 이 황준원 앞에 누구 했어요? 약간 우리가 김화 약간 현대적인 느낌 왔죠? 이야기했죠. 그리고 다시 황준원. 현대적. 지금 점점 현대시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겠어요? 이 어떤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꼭 잡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2조에 2조 다 했는데 제가 그러면요, 2조 말고 2조를 다 했기 때문에 어떤 조를 하냐면은 그 제2조 학생한테 제가 이거를 물어야 되겠어요. 제2조 학생 양계초 제2조에 최홍권 학생, 양계초는 출신이 어떻습니까? 어떤 성 출신이죠? 광동성 출신입니다. 그죠?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전부 남쪽이나 혹은 그 해안가 쪽이에요. 다 그래요, 지금. 이 사람은 스승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제2조의 카토리 호코 학생. 네, 광유이라고 읽어요. 강유이. 이 양계초하고 강유이는 나중에 변법, 무술 변법을 같이 전개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개혁 사상하고 서양의 근대적 지식을 강유이로부터 배웠어요, 양계초가. 그러니까 서구적 근대 지식을 비교적 빨리 접근할 수 있었던 청말의 지식인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허선호 학생.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양계초가 중요한 게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황준원과 같이 이 사람은 뭐를 했습니까? 황준원과 함께 시계혁명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혁명이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우리 교재에서도 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강유희하고 같이 광서제에게 상서를 올리고 뭔가 이 청말의 전체적인 이제 제도 자체를 서양식으로 우리가 개혁을 한번 해보자 건의를 올렸는데 광서제가 크게 관심을 가지고 무술변법을 마침내 실행을 옮깁니다. 그런데요, 이 무술변법은 100일 만에 끝납니다. 마치 우리나라 갑신정변이 100일 얼마 못 가서 끝났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그런 식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짧게 끝나버렸어요. 결국 이제 이 사람은 반대파한테 몰려가지고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그런 인물인데요. 중화민국이 성립된 이후에는 여러 방면에서 큰 지도자로서 제대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신의 혁명 이후에 귀국을 하고 어디에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까? 홍정선 학생. 네, 홍정선 학생. 네, 준비가 안 되면 황미래 학생. 어디에서 강의를 많이 했죠? 청와대 등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네. 청와대가 이제 대표적인데 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에서, 여러 대학에서 양계초가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는요, 한다는 지식인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서양의 학문을 접했던 지식인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지식을 같이 강의를 했습니다. 문학이면 문학, 역사면 역사, 철학, 정치까지 다 이제 섭렵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양계초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도 우리 책에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충은 양계초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잠깐만
그 채팅창에 나온 내용을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홍정선 학생이 마이크가 안 켜져서 대답을 못했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이 양계초 시를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홍정선 학생 준비가 되면요, 여기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때가 없네, 여기까지요. 하지 못하였는데 문논이 그대의 뜻은 언제 이루려나. 뜻도 한량이 없고 이루는 일도 정해진 때가 없네. 아,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A조로 갑니다. A조에 강다윤 학생이 된다는 건가 끝까지 한번, 그러니까 이 왼쪽 칼럼의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세계의 진부는 멈춰 있는 때가 없고 나의 희망도 멈춰 있는 때란 없네. 사람들의 고뇌는 엉클어진 실처럼 끊이지 않고 나의 슬프고 측은한 마음도 엉클어진 실처럼 끊일 날 없네. 높은 산에 올라보면 더 높은 산이 있고 넓은 바다로 나가보면 더 넓은 바다가 있네. 용이 치솟고 호랑이 뛰는 대로 맡겨두고 이 한평생 보내야지 이루는 일이 얼마나 된다는 건가. 아, 네, 잘했습니다. 김나연 학생이 오른쪽에 말이 되네,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비록 이루는 것 조금이라 하더라도 감히 스스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니 조금이 없다면 많은 것이 어디에서 생겨나겠는가. 다만 넓고 아득한 앞길만 바라볼 것이니 그 누가 이런 내 뜻에 감동되지 않겠는가. 아, 남아로서 천하의 일에 뜻을 두었다면 오직 전진뿐 멈추는 일이란 없을 것이니 뜻을 이루었다는 것은 곧 뜻이 없다는 말이 되네. 아,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굉장히 길죠, 여러분. 제가 김나은 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전체적으로 길긴 한데 주제를 주지, 그죠? 하는 이야기. 결국은 한 가지예요, 그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김나은 학생 어떤 내용입니까? 무술정변에 실패하고 나서의 자신의 심정에 관해서 쓴 시 같습니다. 아, 그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제목 자체에서도 드러납니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무술정변에 실패하고 일본에 망명하여 지은 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끝에는 약간 좀 정신승리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오직 전진뿐 멈추는 일이란 없을 것이니 뜻을 이루었다는 것은 곧 뜻이 없다는 말이 되네 하면서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자기는 계속해서 뜻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겠고, 사실은 뜻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은 그 뜻이 없어 진다고 봤을 때, 그죠? 굳이 이제 우리가 그 뜻 같은 게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 매몰된다기보다는 뭔가 자기가 할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계속 정진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사람이 크게 실패를 하고 나서 너무나 크게 상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런 식인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아주 뭐 당연한 인간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게 드러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책에요. 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 시를 포함을 해서 시계혁명을 그렇게 좋게만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김다은 학생? 네, 중국 고시의 껍질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모든 전통적 제약으로부터 해방되려는 노력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계혁명의 성취에 실패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아, 그죠. 그래서 우리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 책의 평가를 가져왔는데 결국은 이제 실패했다. 이유가 처음부터 완전히 다 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약간 그야말로 서체중용처럼 서체중용도 아니고, 그죠? 중체에다가 중용.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중국의 어떤 예전의 어떤 그 방법 자체를
그 격식 자체를 그대로 크게는 안 바꾸고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사상만 담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이제 우리 책의 저자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게 괜찮은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계초 이하 그 시계혁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의 작품을 읽어보면요, 뭔가 현대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미흡하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사실 현대문학 공부를 하면은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수 있겠고, 예, 만약에 이제 저라면은 더 이제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청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청시는 다 했고요. 이제 청대 산문. 오늘 청대 산문을 끝내지는 못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10분 남짓밖에 없고 청대 산문 조금만 하고 오늘 수업 마쳐야 되겠는데요. 청대 산문에서도 사실 보면은 조금 이제 파들이 무슨 뭐 상주사파 뭐 이런 나중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건 아니고 산문 쪽은 아닌데요. 근데 이제 또 딱 이제 산문 쪽으로만 이야기하자면은 중요한 게 역시 동성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사도 우리 책에서는 뭔가 이제 산문하고 비슷한 느낌으로서 중간 지점, 시하고 중간 지점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 부분에서도 넘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상주사파나 다양한 파들이 유파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청대는 여러 유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조금씩 이 장르에서는 이 파에서 또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대 산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게 동성파. 조금 있다가 이제 나와요. 동성파를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동성파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이 청대의 문장관을 조금 이제 봐야 되겠는데요. 청초에 3대사라고 해서 3명의 중요한 어떤 스승님, 고현무, 황종이, 왕부지, 굉장히 이제 학문이 뛰어났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문장관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핵심이 뭐냐면요, 유가적인 사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줄 여기 보면은 세상을 올바로 다스리는데 쓰일 수 있는 문장만 취급을 하고, 명나라 때 이전 세대의 어떤 의거주의도 반대하고, 이거는 이제 뭔가 흉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파의 낭만주의, 이거는 그러니까 개성을 중시하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형식주의나 낭만주의, 그러니까 내용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나 형식에 너무 치중하는 것 자체를 전부 반대를 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데만 집중하는, 그러니까 약간 성리학적인 것으로 지금 되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 송대에 등장했던 성리학 기억나시죠, 여러분? 바로 그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청대의 복고파의 경향은 뭐라고요? 송대 성리학,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김미래 학생한테 여기 이제 굉장히 볼드 안에 뭐야 이거, 테두리 진하게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부탁을 드려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래 학생, 이거를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김미래 학생 준비가 안 되면요, 김민정 학생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문장을 천지 사이에 없애버릴 수가 없는 것은 그것이 도를 밝히기 때문이요. 정치에 관한 일을 기록하기 때문이요. 백성들의 실정을 드러내기 때문이요. 사람들의 선함을 즐겨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천하에 유익한 것이고 장래에도 유익한 것이어서 한 편의 글이 많으면 한 편이 많은 만큼 이익이 된다. 그러나 괴상한 일, 힘 겨루는 일,
어지러운 일, 귀신에 관한 일, 터무니없는 이야기, 남의 이야기를 베낀 것, 아첨하는 글 같은 것은 자기에게도 손해가 될 뿐더러 남에게 유익하지 않아서 한 편의 글이 많으면 한 편이 많은 만큼 손해가 된다. 아, 네. 김미래 학생이 그 마이크가 된다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지난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말의 요점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겠어요. 저도 이제 우리 책에도 정리가 되어 있고, 저도 이제 이 스크립트 안에 가져왔는데, 결국은 요점이 무엇입니까? 네, 김미래 학생. 뭐죠, 요점이? 글은 많을수록 좋지만, 여기서 나열한 것처럼 괴상한 일, 힘을 겨루는 일, 뭐 이런 일들은, 이런 일을 기록한 것들은 좋은 글이 아니라는. 아, 네. 앞에 글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글이 아니고 이상적인 문학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인의 사상과 말씀을 밝힌 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 반대로 통속적인 소설이나 희곡, 요상한 말, 이런 것들은 전부 요상한 말 떠도는 이야기들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버려야 된다. 결국은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뭡니까? 바로 송대 성리학적인 문장관이죠. 문학에 대한 개념이죠. 그죠? 그게 이제 그대로 여기서 살아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청대의 문장관은 결국 무엇이다? 송대 성리학의 부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청초의 3대가 이 사람들이 이제 한유하고 구양수 계통의 고문을 이제 추종을 했다고 하는데요. A조는 사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B조는 좀 이따가 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C조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노하연 학생, 지금 보면은 청초의 3대가 누구예요? 후방역, 위희, 왕안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 사실 우리 책에서는 조금 이제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오늘 이후로는 아마 이 사람들은 못 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희 같은 경우에 평생을 문장에 전념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왕안 같은 경우에는 순수 산문보다는 학구적인 글을 많이 창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각이 학생. 네. 전체적으로 이 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딱 짧게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이 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어요? 선대의 대가에 미치지 못합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선대의 대가는 누구인가? 사고재연에 나오는 이 두 줄짜리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문예성 학생 읽어봐 주시겠어요? 위희는 재기가 넘치나 순수한 대로 돌아가지 못했고, 후방역은 화려한 사주를 겸했고 오직 왕안만이 학술이 깊어 정도로 돌아왔다. 장순지 기왕광이 뒤를 이어 그들에 비해 부끄럽지 않다. 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고제에 이런 말이 나오고요. 황종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말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박가은 학생 읽어봐 주시겠어요? 후방역은 그의 문장 중에 잘된 것이라 하더라도 소설의 기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세상의 명가를 할 수 있겠는가?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선대의 대가, 이 대가가 누구이겠습니까? 방금 박강은 학생, 누구이겠어요? 선대의 대가. 네, 박강은 학생. 잘 모르겠습니다. 예, 바로 나왔는데요. 예, 지금 바로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당순지와 기유광입니다. 네, 당순지하고 기유광이에요. 우리가 당순지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 기유광은 조금 다뤘죠. 저하고 고전강독을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기유광의 산문을 지금 당장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대의 대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 지금 사고제요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순지 기유광의 뒤를 이어 그들에 비해 부끄럽지 않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부끄럽지 않을 뿐이지 미치지는 못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선대의 대가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당순지 기유강도 여러분 그 전문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 분들이라면 점점 잊혀질 인물들인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한 단계 낮은 문인들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청초에는 이런 세 분들이 있었다. 한유, 구양수 계통의 고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이제 문제의 동성파가 등장을 합니다. 동성은요, 안희성의 한 지명입니다. 비조의 김민주 학생, 동성파를 딱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고연물을 비롯한 대학자들의 경세치용 문장관을 문학적으로 이론화한 것입니다. 네, 우리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경세치용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성리학의 어떤 그 모토를 가장 잘 나타내는 뭐 사자성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결국은 어떤 육아적인 가르침으로서 육아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문학의 기준을 삼는 겁니다. 그죠? 경세치용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 줄짜리로 동성파를 이야기하면 이런데요. 그 약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비조의 김종헌 학생, 그 다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동성파의 그야말로 그 다음 두 줄 읽으면 완벽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예, 김종헌 학생 준비가 안 되면은 1호학번 김준성 학생 부탁드립니다. 안희성 동성 출신의 방포 유대계 요네에 의해 17세기 말엽에서 18세기 초중엽에 걸쳐 형성되어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까지 위세를 떨쳤고 청말까지 영향을 미친 문학 유파입니다. 아, 그쵸. 그래서 뭐냐면은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결국은 고연무는 동성파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활동 멤버들은 방포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계 약간 스킵해야 되겠어요. 요네 이 사이에 유대계는 연결시켜주는 사람. 중요한 사람은 방포하고 요네. 이 두 사람이 동성파의 핵심입니다. 이 무슨 조직 깡패 이야기하는 것 같죠? 좀 그런 건 아닌데 왠지 사람들 이름이 유대계, 방포 이러니까 좀 이상한데요. 전부 이제 굉장히 학식이 높았던 문인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동성 이상하게 좀 연결 지으면 안 되고요. 동성파는 뭐라고요? 청대의 가장 유명한 그리고 뭔가 이제 세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던 산문 문장의 집단이었다. 문장 집단이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심 인물은 누구라고요? 방포 그리고 요네. 중간에 유대계는 두 사람을 이어줬던, 그러니까 유대계는 방포의 제자였고 요네의 스승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제가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네.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포에 대해서 조금 다음 시간에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다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방포 다음에 누가 있다고요? 방포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는 다음에는 유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보면은 그 뭔가 교량 역할을 했어요. 그죠? 교량 역할. 왜냐면 그 뭔가 작품에 이 사람이 그 이론은 좀 얘기를 했는데 작품 자체가 너무 소략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름만 좀 알아줘야 되고, 단지 이제 다리 역할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인물은 역시 이제 요네. 그래서 동성파의 중요한 사람 딱 두 사람. 누구라고요? 방포하고 요네, 이 두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두 사람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에요. 자, 여러분, 시간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받고 그리고 이번 오늘 수업을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 질문 있는 분들은 질문을 해주세요. 네,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잠깐 채팅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네,
개연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실래요?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목요일 날 우리는 방포부터 공부를 차근차근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나가주세요.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채림 학생이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다고 해서 다른 분들 다 나가주시면은 이제 이채림 학생하고 제가 이제 그 글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거의 다 나간 것 같죠? 아, 네, 교수님. 저 한 분 더 나가야 되는데요. 한 분만 근데 더 안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혹시 시끄럽진 않나요? 제가 좀 밖이라서. 잘 안 들립니다. 혹시 시끄럽진 않나요? 제가 지금 밖이라서. 시끄럽진 않아요. 시끄럽진 않습니다. 저희가 그 글쓰기 선택한 작품이 소식에 살아서 네. 처음에는 그 작품을 그 본문에서 이제 근거를 찾을 때 소식의 사에 한정하려고 했는데 이게 찾다 보니까 시에도 좋은 작품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작품 그 장르를 사에서 시로 이렇게 확장하거나 아니면 문학이라고 이렇게 통째적으로 얘기해도 될까요? 사를 중심으로 하되 시하고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른 학생들도 다 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아마 그 시작품 중에 발견을 했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아마 그 사를 이제 선택을 했던 사작품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작품을 골라서 시작품을 골라서 수평 비교나 아니면 그 뭔가 이제 대조적인 부분도 뭐 찾을 수 있겠고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를 이제 중점으로 하되 시를 어느 정도 가져오는 건 괜찮다는 말이죠.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